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12월까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마련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해 우리 정부 내에서 연기 검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인 알리바바의 광군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제품의 판매 실적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중국 안팎의 84개 브랜드가 1억 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여기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오늘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게 되고 이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 정규 시장을 1시간 늦춘 10시에 개장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부터 오늘장 내일장 1부, 2부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총 1시간 동안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국내외 이슈부터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녹여볼 테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브리핑 잠시 해드리자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일단은 뭐 중국 상무부가 미국 측의 관세가 우리와 함께 어느 정도 지금 동조가 됐다. 관세 철회 가능성이 미중 간 무역 협상 정도에 따라 있다라고 중국 쪽에서 먼저 밝혀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좀 이르다는 부분인 거죠. 한마디로 중국 측에서는 관세에 대한 철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건데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각차는 여전하다라는 증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 자체는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살짝 오늘처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홍콩 쪽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홍콩 시위가 지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쪽 그리고 아시아 쪽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 잦아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오늘 독신자의 날입니다. 광군제라고 알려져 있죠. 11월 11일인데 매출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선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분명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가 2128.20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내려가고 있고요. 지난주 목금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월요일 시장에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 역력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2136부터 2120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20 지지 받고 올라갑니다. 일단 2130 부분에서의 소화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쉽게 잘 됐었는데 이 부분의 매물대는 지금 보니까 뭐 2120부터 30 부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속도로 봐서는 매물대가 강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구름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 확인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저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주까지는 좀 사줬는데 오늘은 또 팝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고작 1억 원 매수에 그칩니다. 시총 상위주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모두 빠지고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요즘에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데 지난번에 급등 장세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운송장비만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운송장비 업종들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 현대모비스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SK텔레콤, 포스코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LG생활건강, SK 빠지는데 LG생건이 오늘 후 잘 팔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밀립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건, 화장품 관련주도 워낙에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밀리고 오늘도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낙폭이 지금 660선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 0.5% 내외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665부터 658까지 밀렸다가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하고 쌍끌이 매도 나오고 기관 전주체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라가다가 오늘 8만 원 또 무너졌고요. CJ ENM이 부진한 실적을 낸 뒤에 오늘 갈팡질팡합니다. 워낙에 금요일에 낙폭이 컸는데 오늘도 상승 반전을 꽤 하고는 있는데 상승폭 올라가도 미미하고요. 전체적으로 보합권 수준입니다. HLB가 그리고 많이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지온이 또 반대로 많이 올라갑니다. 24만 5,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한 4배 올라왔고요. 헬릭스미스가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지금 10만 원대까지 또 직행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KMW 시총순위는 좀 내려왔지만 5만 원 회복합니다. 슈젤 지금 상승하고요. SK머티리얼즈 빠집니다. 메디톡스가 안 보이죠. 다음 살펴보면 보일 겁니다. 메디톡스가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그 악재가 좀 나왔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부인을 했는데 장 초반에 28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9만 원, 30만 원대 계속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익 IPS 제외하면 모두 빠집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61원, 1160원대 회복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메디톡스, 남선알미늄, 아시아나 IDT, SM라이프디자인, 마지막으로 큐브엔터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남선알미늄부터 만나보시죠.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선알미늄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1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12시를 조금 앞두고 상한가를 터치했었는데요. 현재 다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인 출신 정부 인사의 총선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남선알미늄은 계열관계인 SM그룹 삼환기업의 이계현 대표가 이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이낙연 테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본입찰이 진행되면서 아시아나 IDT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5% 넘게 올랐습니다. 26,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정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애경그룹, KCGI 이렇게 세 곳이 본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채권단은 이달 15일 전후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실상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겨울왕국2의 개봉을 앞두고 SM라이프디자인이 강세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23.57% 올랐습니다. 3,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상승 출발한 이후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현재는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후속편이 국내에서 21일 개봉하게 됩니다. SM라이프디자인은 디즈니와 부가판권 계약을 맺고 겨울왕국의 DVD와 블루레이, TV용 고화질 콘텐츠 등을 제작해 국내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개봉한 겨울왕국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부가판권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왕국2의 개봉을 앞두고 SM라이프의 디자인 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중국 신약 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10% 넘게 빠졌습니다. 29만 7,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는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약감국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허가 진행 상황을 심사 완성에서 심사 대기로 되돌렸습니다. 지난달 16일 우리나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일부 제품을 강제 회수 폐기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중국의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잠정 중단, 심사 대기 등의 처분이 반복돼서 허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현재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딜라이브가 큐브엔터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큐브엔터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가는 5,0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는 B2B, CLC, 여자아이들 등이 속해 있는 엔터 기업으로 딜라이브의 손자 회사인데요. 매각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 딜라이브가 큐브엔터부터 매각해서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큐브엔터 매각에는 카카오엠, VTGMP, 중국계 자본 등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동반대로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에 상승세를 약간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 통신업, 이 종이 목재 업종이 상승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경기 방어를 중심으로 시장이 좀 버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2120선이 좀 위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의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사상적으로 경신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좀 미국이 쉬어가는 부분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나 업종은 특별하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종목별로 좀 각자 좀 특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LG U+와 합병 승인 소식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LG U+와 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 상태에서 향후에 봤을 때 유료 방송의 시장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한다면은 이 공정의 판단 변화에 가장 큰 근거가 되면서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은 더 힘을 실어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녹스에 대한 중국 허가 절차에 대한 후퇴 소식 때문에 오늘 좀 급락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현대백화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는 작년 대비 23%까지 감소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안 나온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기저효과로 생각한다면 4분기 때 실적이 좋은 상황이 예상되면서 지금 현재도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면세점 쪽의 적자가 좀 축소가 좀 되면은 이 4분기 때 실적은 3분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4분기까지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연결 기준 이익 개선폭은 우선 지금 현재 기대보다 더 높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PER 한 8.1대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후에 봤을 때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매수가 76,300원, 목표가는 84,000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백화점 현재 포지션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시장입니다. 월요일 또 매주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떤 이슈를 어떻게 정리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 들어볼까요? 네, 일정 관련돼서 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장세 흐름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도 시장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도 일단 챙길 건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일정을 봤었을 때 11월 11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일자가 4개입니다. 그러면 항상 뜨거운 게 아무래도
중국의 광군제겠죠. 그래서 앞서 발표 나온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16조 이상 판매됐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큰 나라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주식을 챙겨야 되겠죠. 근데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는 오늘 어느 정도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면 장중에 단기 상승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도 기회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여러 가지 여타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의 변화의 속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흐름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또 중요한 실적 발표가 LG, CJ제일제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애경산업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실적이 중견 기업들까지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7분 능선은 넘어가는 흐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흐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1월 12일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또 미국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시행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고 북미 지역 중심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여파는 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겠죠. 특히 디즈니 플러스도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도 국내 컨텐츠 관련주 쪽에서의 영향권들이 들어오는지 내일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는 전미 자영업연맹이라고 하는 NFIB 쪽에 10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자영업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가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추이를 보게 되면 100대 이상에서는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추이를 보게 되면 110대에서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2018년도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우려감은 좀 있는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체감 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소매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오히려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우려감도 커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는 넷마블인데 실적 관련된 기대가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다란 쪽으로 보면서 특히 웅진코엘을 인수한 뒤에 나오는 실적 재무구조의 변화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11월 3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들이 일단 금리 인하가 이걸로 끝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이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또 언제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부터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들이 오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로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두 번째로 미국의 수입품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 관세, 그러니까 즉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좁게는 한국 관련된 자동차들이 제외가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지금 타겟이 유럽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 자동차도 일단 피해가면서 이 관련돼서 관세 전쟁을 더 이상 확대 안 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와 관련된 첫 공개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지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처음 청문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좀 더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우려감이 좀 드는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10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고용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좋아졌습니다. 이걸 마냥 그냥 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실업률 관련된 통계 쪽에서 약간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약간 변화가 좀 더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확인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실업률 추이 흐름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또 청년 실업률을 비롯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관세 부과 때문에 이어졌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어떤 부담이 되는 쪽은 아니라 안정적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날 신규 상장되는 한화 시스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화그룹 쪽에서 이 3세 쪽에 대한 경영 움직임들까지 가세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화케미칼,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하나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거래가 1시간씩 다 연장돼서 저희 방송도 1시간 연장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1시간 뒤에 그날은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 디스타가 2019가 또 개최되면서 게임주의 단기 모멘텀이 되는지, 특히 이날은 아마 NC소프트가 27일 날 리니지2M에 대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강한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중요한 지표 10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월간 산업생산의 추이를 보게 되면 중국 쪽이 그래도 실물 지표가 많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분위기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NC소프트, SM, 진에어, 한화 일단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아마 이날을 필두로 해서 거의 다 실적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굵직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동안 보험사들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안 좋고 낮아졌었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부담감들을 노출을 다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지도 한 번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11월 15일 날 금요일 날은 화웨이의 폴더블폰 메이트 X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와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나오는 기사를 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삼성 쪽에 따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재조명은 삼성 쪽이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9월 기업 재고,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10월 수출입 물가지수 이런 쪽으로 발표가 될 텐데 그중에서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추이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 생산 관련된 제조업 지표는 최근 들어서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 소매 판매도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높은 모습들인데 이에 따른 반전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능일에 1시간 뒤로 밀리는 것까지 알아서 또 말씀을 잘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그렇다면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거의 이번 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먼저 쉽게 얘기하면 관세 관련된 쪽에서 선빵을 날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관세 인하 합의를 먼저 발표를 했다는 쪽에서 미국이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미국 쪽은 관세를 한꺼번에 단기적으로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늦추고 싶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카드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할론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바로 액션을 취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따라서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그래도 9월달 관세를 9월까지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를 유지하면서 12월 관련된 관세를 좀 연장하는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모든 무역 협상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아마 1차 무역 협상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시장은 일단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와 있는 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전미 소매협회에서 어떤 4% 이상 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최근 5년 평균보다 높다라는 수치 쪽에서 기대감은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코스피는 2150선을 안착할 수 있는지의 여러 가지 동향은
아마 미국의 이슈와 함께 정리해봤을 때는 수요일 날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정도 안쪽에서 그래도 우려되는 사항을 다 극복하고 2150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한 2100선에서 지지권으로 2100선을 지지권으로 해서 한 2250까지는 열어놓는데, 아무래도 2150 중심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환율 동향도 중요하겠죠. 특히 한번 이탈을 시도를 했던 달러 인덱스가 97대에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98대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 만만하게 달러와 약세로 진행되지는 못한다라는 쪽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약간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만으로 바라봤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훼손되는 국면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겨냥했었을 때는 여전히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IT 업종이 가장 좋다. 상관점 쪽에서 IT 관련주를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마무리 국면인 만큼 이번 주 중반 넘어가게 되면은 또 거의 3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일단 이번 주는 실적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확인하고 하는 약간 좀 느슨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또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 보면 정말 남의 나라 얘기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경기 하락이나 기업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 둔화나 뭐 설비 투자 감소, 그리고 기업 실적도 뭐 3분기까지 부진하지만 아무래도 밀고 끌어주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애널리스트의 사전 예상을 웃도는 기업 실적 비율이 무려 78%에 이릅니다. 장기적으로 평균치인 65%를 크게 웃돌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가 여전히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무려 8,06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애플의 180억 달러를 포함해서 무려 1,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IT라든지 개인 소비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확정 실적치들이 예상치를 계속 웃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수익률이 17배, 18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수익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적 회복이 그렇다면 언제쯤 좀 뒷받침 될까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IT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 전체보다도 한 14%포인트 정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60%나 급등을 했고요. IT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도 62% 올랐습니다. 또 종합생활용품 회사인 프록트앤갬블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제 다행인 점은 앞으로 연준의 세 차례 예방적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또 주택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무역 합의도 연말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고가 지금 바닥 수준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조업의 상승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업종이 무려 실적이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IT 기업 중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와서 추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용 SNS 사업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에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수출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B2B 영역의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길 무료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장에서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과 관련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도 내년도 기업 실적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적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잘 나온 실적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대표적으로 IT라고 하는데 가파로 대표되잖아요. 실적 회복이 잘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파 4종목의 순이익은 무려 1,171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배나 증가한 금액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의 판매가 좀 예상보다 좋았고요. 또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에도 광고 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이 2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가들이 앞으로 실적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좋아질지 예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되는데요. 미국 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과 같은 투자를 가리키는데요. 신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이 기업들이 활발해지면서 소비나 물류에 그치지 않고 제조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고 그렇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투자 그래프를 보면은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반면에 일본은 20% 정도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선진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혁신으로 무장한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기업의 IT 분야의 주가도 계속 차별화되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파 4개 지금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나오나요? 그런 것들이? 네, 미국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저장해 뒀다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이 5G 서비스가 미국이 우리나라랑 같이 처음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화를 통해서 문서나 음악, 동영상 같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를 창출이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세 회사의 올해 설비 투자를 모두 합치면 모두 189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고요. 이 밖에도 페이스북, 오라클과 같은 고객이 많고 또 파견 직원들이 많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급속히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5G용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게임과 관련된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통신 기주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뿐만 아니라 전자부품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반도체 수요가 많고요. 또 빨리 주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용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연간 매출이 과거 최고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출하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5G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 산업이고요. 또 선순환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좀 잘 되는 것처럼 하더니 지난 주말에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잡음 안에서도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계속 내린단 말이죠. 이게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네, IT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63%, 마이크로소프트는 42%, 알파벳은 25%, 아마존도 20%, 페이스북도 무려 49%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그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무려 36조 달러 정도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42.4%로 5년 내 가장 최고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IT 업종의 비중이 낮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주가 최고치를 치고서 지금 현재 10% 이상 하락한 상태고요. 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고점 대비 20%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역 전쟁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무려 39%나 주가가 떨어졌고요. 중국 농업은행도 32%, 텐센트도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최종 단계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관세 철폐라든지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타협이 좀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중심화는 여전히 나홀로 부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차별화된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합의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종 합의문 1단계 작성 단계에서 난항에 빠졌어요. 12월에 뭐 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2주간의 실무 협상이 끝났는데요. 최종 합의문 작성을 위해서 서명 단계까지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백악관의 그 나바로 통상 담당 보좌관 그리고 레리 커를러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신중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중국이 거짓말을 해온 역사가 있고요. 또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보조금 철폐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된 관행이 보다 명확하게 합의 문서에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관세를 철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12월 15일 날 실시 예정인 제4탄 그 2차분 그 1,600달러에 대한 관세는 그 부과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그 발동됐던 3,600억 달러의 최대 25% 관세는 여전히 철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재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이한 협상이라는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 그 관세 철폐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11월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서명이 아니라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판매량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얘기도 있는데 조기 완판 품목이나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96초 만에 매출이 무려 100억 위엔을 돌파했고요. 또 1시간 만에 1000억 위엔을 돌파하는 모든 기록을 갈아칠 정도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올해 매출액 목표는 370억 달러인데요. 이 규모는 미국의 지난해 그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액 79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품의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할부도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할인 대상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예상외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화수라든지 헤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거의 판매들이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 세트 판매 그리고 다양한 1대1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할인 행사로 지금 주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우유 같은 쪽에는 판매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애경 산업도 기획
세트도 내놨고 또 이랜드뿐만 아니라 라겐락 같은 경우 또 면세점도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제3위 정도 해외 그 기업들 순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좀 마지막 끝나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IR맨 바로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IR맨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앞으로 각 사업부의 성장성과 그리고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 순환매가 기대되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입니다.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체인 만큼 글로벌 신약과 원료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인 만큼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점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강점은요, 원료 의약품 사업부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원료의약품 사업부에서는요, 소염 진통제나 항응고제, 그리고 거담제와 항결핵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 3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원료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앞으로 동사의 실적 성장 도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조영제 사업부에 대한 성장성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MRI라든지 CT를 찍기 전에 우리가 맞는 조영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형 퍼스트 제네릭 조영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4,500억 원 정도 시장 규모를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주력으로 조영제를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 이 사업부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조영제 사업부에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수주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에 대한 성장성 부분입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금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에서요, 세계 최초로 면역 조절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록피드라는 제품인데요. 녹용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PLAG라는 성분을 가지고 이 록피드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개발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독점 물질로 전 세계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2019년도 비타푸드 아시아에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 비타푸드 아시아에서는요, 주목받은 기업들이 향후 한 2, 3년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비타푸드 아시아에서 주목을 받았던 엔지캠 생명과학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면역조절 기능식품이죠. 록피드를 출품을 했었고요. 록피드의 핵심 소재였던 PLA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역시나 20여 개의 해외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이 건강식품도 굉장히 앞으로 수주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부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인데요. 자, 신약 후보 물질인 EC18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다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성장 가능성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NC게임생명과학에서는요,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기대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EC18이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과 염증성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약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NC게임생명과학은 최초로 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EC18의 독점적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효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암전이 억제도 있고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나 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 쉽게 생각하면 백혈구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임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 수급 도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본사의 캐시카우 역할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역시나 2019년도 하반기에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의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강 점막염 치료제의 개발 경과를 소개를 했었는데, 신약 개발사 중에는 유일하게 NC게임생명과학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투자자로부터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기대감인데요. 역시나 국제암학회 임상 2상 중간 경과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EC18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중구수 감소폭도 축소가 됐고요. 회복 기간도 단축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항암제와 병용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전이 억제 효능도 비임상에서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EC18이라는 제품으로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재료성으로 주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요. 역시나 원료약품이나 조영제 사업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사업부 모두 다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부도 역시나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업계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순환매에 따른 가장 큰 실적 성장, 그리고 관심도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식 짧게 한번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RF텍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기기라든지 LED 조명기기 제조 업체인데요. 일단은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다 굉장히 급성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5G 관련된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5G 기지국용 안테나 사업부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여담으로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부였던 충전기와 케이블 사업부 성장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1.14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있다는 점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3위 각기인데요.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 업계회사죠. 그리고 중개무역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PBR 0.72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역시나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는 기업 3위 같기도 한번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R맨 박철순이었습니다.
네, 2시 40분 정도 지금 된 것 같고요. 딱 40분 됐네요. 지금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의 시간이 좀 변경이 되면서 장 마감이 아니라 장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잘 해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일단 오늘 장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흐름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약간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장의 상승에 좀 등이었고 좀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장의 지금 미국 장, 특히 미국의 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95.7을 기록하면서 미국 장 지표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 S&P가 다시 역대적 신고가를 경신할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반면에 시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미중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불안감, 특히 트럼프가 기존의 협상안을 또다시 부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혼조를 겪으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좀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보합권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가스 업종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고, 반면에 화학 섹터, 전기전자 섹터, 운수창고, 특히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혹은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의 종목 330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CJENM 얘기네요. 신뢰를 상실하다라고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지금 하락이고요.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새 15만 4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불가분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돌발 악재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좀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3분기 실적을 먼저 좀 살펴보면 매출액이 1조 1,531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좀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이 6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동기가 워낙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거대한 종목이 광고 시장을 휩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저 효과별로 좀 따져볼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예상만큼 상회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시장의 좀 반응이고요. 왜 이렇게 시장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적자 부분과 관련돼서 3분기 음악 부분의 적자가 좀 심화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최근에 경영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부정과 관련해서 PD가 구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CJENM 전체 경영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고와 관련된 부분, 밀접한 TV 방송에서의 부분에서 신뢰성을 좀 상실한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돌발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솔직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TV 광고의 급격한 둔화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워낙 유튜브나 OTT 같은 동영상 매체들의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광고가 예전에 TV에서 절대적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CJENM 뿐만 아니라 지상파를 비롯해서 모든 TV 방송국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TV 광고의 급격한 둔화가 사실은 이번 돌발 악재보다도 더 큰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CJENM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광고주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런 일본 광고주의 이탈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 TV 광고, 특히 CJENM 부분에서 차지하는 실적이 약 40% 정도가 되는 TV 광고 부분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으면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돌발 악재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흐름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CJ E&M도 제작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컨트롤 내지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급격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최근에 이 OTT와 관련된 콘텐츠 산업이 상당히 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 움직임을 좀 보면 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예전처럼 자회사의 이익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모회사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CJ E&M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기에는 아직까지는 바닥권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CJ E&M은 올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을 짚어달라고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정말 짧게 지금 시각부터 내일까지 볼 만한 종목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종목을 특히 IT 업종이 먼저 좀 선조정을 받았고요. 그런 점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3D 모듈, 특히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눌림목에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